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원래 제목은, 생명 시스템 관점에서 본 운동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왜 운동을 하면은 노화와 치매와 당뇨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방이 되고 관리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뭐, 운동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조금 더 들어가서 좀 분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듣고 가시면은, 다음에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그게 귀에 들어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생명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우리 치매나,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나 암이나 이런 것들의 공통 기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운동은 왜 거의 모든 질병을 줄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알츠하이머하고 운동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렇게 진화한 동물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첫 페이지고요. 이건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근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체력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이유를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운동을 하면은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그다음에 치매 위험도 줄어들고 심혈관 질환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잘하면 암까지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고 인체 생명 시스템 전체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생리적 스위치다. 이 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감을 이제 갖고 가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단순한 신체 활동이 이렇게 많은 질병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박사님 설명을 하셨는데, 엔트로피를 설명을 하셨죠. 이 지구상의 엔트로피는 원래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게 제가 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엔트로피라는 게 어떤 상황의 자유도는 이제 점점 증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생명체는 그 반대를 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체는 실제적으로 몸속에서 DNA를 복제를 하고 단백질을 만들고 또 조직을 구성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실질적으로는 열린 시스템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몸속에 물질을 교환을 하고 거의 1년 내지 2년이면 우리 몸 전체의 세포가 다 바뀐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가는 것들이 간이나 이런 게 조금 오래 가는데 우리 피부 같은 경우는 한 3주면은 다 바뀌고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소장의 내장 상피세포 같은 경우는 거의 3일이면 다 바뀝니다. 그렇게 다 바뀌는데도 결국 우리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저는 증거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물건 그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패턴을 공유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는 그랬습니다. 생명은 엔트로피 감소를 먹고 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은 구조가 아니고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실질적으로 한 2년이면 몸속에 있는 거의 모든 세포가 다 바뀝니다. 물론 이제 안 바뀌는 부분이 있죠. 뉴런하고 심장세포는 안 바뀝니다. 뉴런하고 심장세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세포는 1년이나 2년이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물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흐름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ATP나 칼슘, 그다음에 ROS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뭐 아시다시피 혈액은 우리가 1분이면 한 바퀴를 돕니다. 그렇죠? 1분이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한 5리터 되는데 이게 1분이면 한 바퀴를 돕니다. 1분에 한 바퀴를 돌죠. 그다음에 그 모든 생명에서 이제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막에는 전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신경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생명은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세포나 단백질이 아니라 그 속을 흐르는 정보나 ATP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세 개의 스위치, 이게 그 ATP의 흐름, 그 다음에 칼슘 오실레이션, 마지막에 활성산소 균형, 이 세 가지가 생명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스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스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암이나, 그 다음에 당뇨나, 그 다음에 치매나,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세 가지 스위치를 가지고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제 그런 데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ATP 플럭스라는 거는, 이제 ATP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몸을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에너지라기보다는 그 우리 현상에서 보면은 전기나 마찬가지죠. 전기 빼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ATP를 많이 만드는데 하루에 약 자기 몸무게만큼 만듭니다. 70kg, 60kg. 그런데 어느 순간 ATP 보유량을 보면은 50g에서 100g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고, ATP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1초 내지 2초만 ATP가 스톱을 해도 적사합니다. 적사. 그렇기 때문에 ATP를 이렇게 계속 흘려야 된다. 그 다음에 ATP의 흐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칼슘 진동입니다. 몸은 사실 이제 신호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수축을 해야 된다든지, 심장이 뛰어야 된다든지, 또는 그 브레인에서 시냅스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또는 그 분열을 할 때 그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칼슘입니다. 칼슘의 진동이 있어야만 생명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칼슘 진동이 스톱하는 날 그대로 생명은 그냥 스톱하게 됩니다. 그만큼 가장 근본적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데 우리가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죠. 세 번째는 이제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어떻게 그 균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활성산소가 아예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ATP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전자가 흐르기 때문에 그 전자가 유출이 되면은 옆에 있던 산소하고 붙어서 활성산소는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우리 그 몸에서 산소의 1 내지 2%는 활성산소로 나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생명은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호로 쓰고 있습니다. 신호로 쓰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활성산소는 아시다시피 이제 독소죠. 독소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는 대부분 지질을 산화를 시키고, 그 다음 단백질을 망가뜨리고, 제일 중요한 게 DNA를 망가뜨리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몸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 활성산소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ATP하고 칼슘하고 활성산소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그게 이제 몸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3대 스위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돌아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돌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야 될지 정보를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ATP고, 그 다음에 정보는 칼슘이고, 상태 센서는 ROS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칼슘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서 저 칼슘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ATP를 만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미토콘드리아를 보면은
세포질에서 해당 작용을 해서 미토콘드리아로 피루베이트 산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제 아세틸코 엔자임하고 그 해가지고 거기서 그 시트르산이 회로가 돌아가는 걸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그 피루베이트가 그 아세틸코 엔자임하고 서로 붙을 때 그때 칼슘이 없으면은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칼슘이 없으면은 그 이 시트르산 그러니까 저 ATP 회로 TCA 회로 자체가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해당 작용할 때도 칼슘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칼슘이 있어야만 ATP가 만들어지고 ATP가 만들어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만일에 저 ATP에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그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다시 칼슘 쪽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이 과정이 제대로 잘 진행되는 것이 생명이 잘 돌아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돼 가지고 칼슘이 과부하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ATP가 잘 안 만들어지고 ATP가 안 만들어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이 잘 안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고 세포가 손상이 되고 세포가 죽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뉴런이 죽거나 손상되는 게 결국 치매 아닙니까? 그렇죠? 뉴런이 손상되거나 안 되는 게 치매인데 그것도 그 근본 원인에 보면 대부분이 칼슘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저 ATP가 잘 안 흘러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칼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칼슘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 세포 내부하고 세포 밖하고 농도가 10,000배 차이가 납니다. 10,000배.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온이 있습니다. 그렇죠. 칼슘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온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의 농도 차이가 칼슘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10,000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만 열려도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만드는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칼슘이 그 이가가 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하고 굉장히 그 잘 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그 우리의 생체 과정이 효소를 통해야 돌아가는데 칼슘은 효소 없이 칼슘이 붙는 순간 바로 단백질이 바로 그 변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칼슘은 그 진동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파동이나 진동이나 스파이크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신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그 생명의 유니버설 시그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과만 쓰는 게 아니죠. 모든 생물이 칼슘을 기본 신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농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초기부터 칼슘이 풍부했었기 때문에 그 칼슘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실질적으로 ATP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없으면 아무런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TP가 되는 거죠. ATP는 그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기는 뭐, 전기하고 비교하면 사실 ATP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ATP를 만드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인데 미토콘드리아를 인체의 발전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발전소. 그러니까 실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뭐 가스도 필요하다든지 또는 그 석탄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 ATP를 만들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로 바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ATP가 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TP라는 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것의 약자인데,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리보스 당이고요. 요 위에 거는 이제 우리 그 DNA를 만들 때 들어가는 아데닌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인상기가 하나, 둘, 세 개 붙었습니다. 그래서 트리포스페이트죠. 그래서 저게 하나를 떼면은 두 개의 디포스페이트가 되고 다 떼뿔고 나면 하나만 남으면 AMP가 됩니다. AMP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에너지를 띄고 엮고 띄고 붙이고 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인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똑같은 그림인데 요걸 하나 뗄 때마다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AMP가 되는 거죠. AMP, ATP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ATP가 하루에 약 70kg, 자기 몸무게만큼 ATP를 만듭니다. 저게 몰로 치면은 한 138몰인데 그게 분자 숫자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한 순간에 우리 몸에 있는 ATP를 보면은 50에서 한 100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약 700분에서 1000번 정도 재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ATP를 보유하는 ATP는 1 내지 2초 정도 사용할 ATP밖에 몸에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ATP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안 흐르면은, 흐르지 않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설명한 걸 가지고 재민이 보고 그림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하여튼 그림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TP의 농도가 아니고 그게 얼마나 잘 흐르느냐. 그래서 사실상 ATP는 그 흐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ATP가 약 70kg이고, 보존된 몸에 저장된 ATP는 50에서 100g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ROS입니다. ROS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는 처음에 조금 나오면은 그게 굉장히 그 몸에 그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토호르메시스라 그러는데 작은 자극은 그게 이제 몸에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처음에 활성산소가 조금 나오면 그걸 갖다가 제거하는 여러 가지 몸속에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 항산화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의해서 ATP가 나오면은 이 항산화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더 많이 나오면 이제 이게 염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저산소가 되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어떻게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ROS를 하나도 없앨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을 수가 없고, 또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균형을 유지를 하느냐. 근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다 모이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뭐 들으는 다 보셨을 겁니다. 들으는 보셨을 건데 과연 이게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저기 미토콘드리아가 뭐 어디 간에 있는 거야? 아니면은 뭐 뉴런에 있는 거냐? 어디에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속에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세포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데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은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적게 쓰는 곳은 미토콘드리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피부 같은 데는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세포당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되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데는 뭐 그냥 어디겠습니까? 좋은 선생님, 제일 많이 쓰는데. 머리 아니겠어요?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데 심장이죠. 심장. 그렇죠. 심장은 하루에 이걸 10만 번 뛰지 않습니까? 10만 번. 10만 번 뛰고 이걸 평생을 뛰잖아요. 평생을.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게 멈추면 그냥 심부전에 심근경색에 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씩 평생을 뛰어야 되니까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세포 하나당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5,000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사람 머리도 많이 쓰죠. 뉴런. 그 다음에 간에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데 진짜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심장 다음으로 거의 간하고 근육은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쉴 때는 별로 안 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별로 안 쓰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라톤 할 때처럼 그렇게 뛰면은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래서 특히 근육은 좀 특이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그런데 평소에도 쉬지 않고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신장, 콩팥. 콩팥이 에너지를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콩팥이. 여기. 그래서 그런 심장, 그 다음에 콩팥, 간, 두뇌, 이런 데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습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를 이때까지 우리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제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고, 요 안에서 이제 ATP를 만드는 이제 이런 전자전달계가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전자전달계가 있고, 여기서 마지막에 요걸 이제 ATP 합성 효소가 ATP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림에 하나씩 이렇게 보면 보세요. 이 세포 그려놔 놓고 미토콘드리아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냥 미토콘드리아가 이 세포 안에 뭐 이렇게 몇 개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저것밖에 안 봤으니까요. 근데 저게 엄청난 이제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 ATP 회로뿐만 이걸 에너지를 만드는 이렇게 이걸 이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 안에 TCA 회로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에 에너지 만드는 데 들어간 이제 NADH라든지 이런 게 전자 전달하는 것들을 만들고 여기서 TCA 회로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에 우리가 쓰는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를 주변으로 해서 거의 많은 아미노산을 여기서 만들고요. 물론 이제 세포질에서도 만들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DNA, RNA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TCA 헤드도 여기 있고, 그 외에 여기가 칼슘 농도 조절이나 미토콘드리아에 의해서 이 세포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세포가 살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미토콘드리아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열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만큼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당 심장 한 개의 세포가 갖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심장이죠. 심장이 약 7,500개. 그리고 심장 전체에 하루에 만드는 미토콘드리아의 ATP 양이 6kg. 브레인은 약 한 1,500개. 그 다음에 간이 2,000개. 콩팥이 1,500개. 이 골격근은 이거는 아주 최대의 이건 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고 좀 다른 이야기고. 우리 몸속에서 장기 중에서 제일 큰 장기가 근육입니다. 골격근입니다. 몸의 거의 30에서 40%가 근육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근육 속에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할 때는 엄청난 양의 미토콘드리아를 ATP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에도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당 초당 300개를 만든다. 초당 300개. 이게 한 번 돌아가면 이게 3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100회전을 해야 되는 100회전. 엄청난 회전이죠. 1초에 100회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한 건데 이게 심장이 제일 많이 돌 때는 거의 제트 엔진의 RPM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회전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의 몸무게하고, 그 다음에 세포수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얼마나 만드느냐. 그래서 보면은, 브레인에는 제일 밑에 보면 하루에 한 14kg, 그 다음에 심장은 하루에 6kg, 그 다음에 간은 한 18kg, 그 다음에 골격근은
하루에 한 20kg 정도의 ATP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근육에서 이 정도를 만들어야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이게 이제 못 만들게 되면은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흘러야 되는데 안 흘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전기를 만들었는데 전기를 안 쓰면은 과부하에 의해서 전부 셧다운 될 수도 있잖아요. 셧다운. 물론 이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많으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게 되게 진짜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라야 되는데 그게 한 10% 정도 가면은 나라 전체가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게 ATP를 갖다가 가부족이 5%까지는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10%가 넘어가면은 이제 사람 비실비실해진다든지 이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게 우리는 아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종류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세모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줄을 쳐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해요. 몸속에. 그거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이 많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이거는 아마 이게 심장 근육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 본 그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게 외막이고 이게 내막이에요. 근데 요렇게 쭉쭉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걸 갖다가 크리스타라고 그래요. 이 크리스타라고 그래요. 크리스타. 그래서 이 크리스타를 만들고 요 안에 이 크리스타 안에다가 요 끄트머리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다가 그 ATP 합성기를 여기다 부착을 시켜 놓는 거예요. 부착을 시켜 놔서 여기서 양성자가 여기 있다가 이쪽 지나가면서 ATP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됐냐면 여기다가 양성자를 집어 넣어 가지고 요걸 이렇게 막지는 않았는데 이 폭이 20나노 정도의 폭을 유지하면 요 안에 양성자가 거덕거덕하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양성자 농도하고 이쪽에 농도하고 차이가 나니까 양성자가 샹샹샹샹 빨리 튀어나가고 빨리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빨리. 이렇게 이 크리스탈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 폭이 한 20나노 정도 되고 요 위에 이렇게 각이 진 곳으로 ATP 합성 효소가 이렇게 위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이 슬롯처럼 이렇게 이게 여기 밑으로 쭉 뻗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쪽은 다 각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부 ATP 합성 효소가 붙어 있고 이쪽으로는 뭐가 붙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흡 효소들이 쭉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흡 효소가 붙어 있고 이쪽으로는 전부 ATP 합성 효소가 붙어 있고. 그래서 이걸 크리스탈 구조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미토콘드리아 막이 이렇게 굽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 막이 이렇게 굽어지려고 그러면은 이걸 굽히는데 필요한 특별한 단백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디올리핀이라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크리스타라는 형태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렇게 폭을 넓혀가지고 표면적을 넓혀서 많은 호흡 요소를 배치를 하고 ATP 생산 그 합성기를 갖다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여기에 있는 그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요 특히 이렇게 구분대에 들어가는 그 인지질이 이걸 카디올리핀이라는 이제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있어야 이렇게 굽을 수 있는데 특히 이 단백질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거의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약 20%가 카디올리핀이라는 단백질인데 이거는 특이하게 이 머리가 두 개예요. 머리가 두 개고 이게 다리가 네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뿔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놈이 가슴에는 당연히 원뿔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곡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곡선이. 근데 이 카디올리핀이라는 이제 구조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내에 ATP 합성기가 제대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카디올리핀이라는 그 단백질이 산화가 되면은 ATP 이제 합성이 줄어들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카디올리핀이 굉장히 산화가 자주 돼요. 산화가 자주 돼 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운동을 하면은 이제 이게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카디올리핀을 모양을 해놨는데 이게 얘는 누가 그랬는가 하면 요는 챗GPT가 그랬는데 잘 못 그리게 주더라고요. 이게 이게 자꾸 깨지가지고 왜 깨지느냐 이거 좀 제대로 글자도 못 쓰느냐 이런데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딱 카피를 해가지고요. 제미나이한테 가서 딱 붙여놓고 제미나이 보고 그 오차 네가 수정해라. 잘해요. 그래서 근데 제미나이는 제가 써본 지 오래 안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질문을 하면은 답하는 게 그게 제미나이 프로를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료인데 한 달에 11,000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써서 그런지 답변이 아주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 해도 내용이 없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챗GPT에서 나온 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제미나이한테 딱 붙여놓고 이것까지 그림 그리라 그러면 그림은 아주 잘 그려요. 그래서 노화질환의 공통 원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흐름이 무너져서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토콘드리아하고 ER 소포체하고 마주 보는 그 사이가 이제 마음이라고 미토콘드리아 어소시에이티드 멤브레인인데 그쪽이 망가진다는 거죠. 거기가 망가지면은 전체가 당뇨, 심혈관, 알츠하이머 이 모든 게 저기서 망가져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소포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소포체인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칼슘을 갖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슘은 이 세포 밖에 하고 세포 안에 하고 만 배 차이가 나는데 그 칼슘이 이 미토콘드리아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이렇게 소포체에서 칼슘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 갔다가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고 이걸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소포체인데 이 소포체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또 밖에 나가고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칼슘의 농도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이거 ER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단백질이 잘 못 잡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음이 망가졌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이제 그 논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 아미로이드 베타인데 아미로이드 베타를 기본적으로 그 아미로이드 베타 전구 단백질 APP를 자를 때 여기에서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자르는 놈이 베타 가이가 잘라가지고 아미로이드 베타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미로이드 베타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이 마음 이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생긴다라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만큼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미토콘드리아하고 여기하고 요 사이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의해서
여기서 망가지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칼슘, 그 다음에 ATP, 활성산소 모든 게 동시에 망가지니까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노화의 공통질환의 출발점은 마음이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린 마음의 이제 핵심 기능이 첫 번째는 칼슘 전달,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질대사. 그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세포의 막을 만드는 게 이제 지질인데 그 지질을 만드는 것이 그 ER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만들어요. 한 군데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사이가 문제가 생기면은 지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은 이제 우리 세포막이라든지 이걸 싸고 있는 막이 다 망가지게 되니까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분열도 하고 그다음에 합치게 돼요. 분열하고 합치는데 이 분열하고 합치는 장소가 요놈 옆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예. 소포체 옆에서만 분열이 되고 합쳐진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망가지면 미토콘드리아의 분열과 합침이 안 되는 거죠. 전 원래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잡아먹었던 박테리아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옛날 조상들이 잡아먹은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일반 그 생명체하고 달리 이게 그 분열과 합병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얘는 반으로 쪼개지다든지 합치다든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반으로 쪼개지고 합치는 것이 요 부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망가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활성산소라든지 부작용을 나타내는데 우리 몸 세포 중에서 이제 많이 망가지는 놈은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세포 사멸 아포토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요 막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 막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죽어야 되려면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토콘드리아는 빨리 좀 죽는 게 좋을 때가 많은데 나이가 들면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려면 안 죽고 계속 버티니까 나이가 들어서 안 죽고 버티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활성산소만 나오고 활성산소가 나오면은 활성산소 이꼴은 염증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활성산소 이꼴은 염증.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런 그 세포 자살까지도 여기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병들이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그 다음에 당뇨, 암, 그 다음에 그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루게릭병이라든지 이런 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이 들어서 드는 질병, 노화의 질병이 모두 그 원천은 미토콘드리아하고 이 소포체 사이에 있는 요 사이막, 이 사이막이 붕괴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냐? 제가 챗GPT한테 물어보고 재민이한테도 물어보고 둘 다 물어봤어요. 물론 100%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의 60 내지 70% 학자들은 거의 그쪽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50% 이상은 이쪽으로 동의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마음이라는 게 신호와 물질과 에너지가 교차하는 교차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칼슘 전달이나 이런 역할을 하고 관련된 질병은 이제 이게 그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심혈관, 당뇨, 그다음에 많은 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칼슘 신호와 ATP 흐름과 활성산소가 만나는 생명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 이건 이제 칼슘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노화에서 제일 빨리 망가지는 게 이 마음이 망가져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붕괴가 되면은
이런 질병들이 나오게 된다. 특히 마음이 붕괴가 될 때 제일 빨리 붕괴가 되는 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카리스타 그 구조 속에 있는 그 카디올리핀이라는 지방질이 제일 먼저 산화가 되고, 저게 산화가 되면은 결국 크리스타라는 조직이 붕괴가 되고, 그게 붕괴가 되면은 칼슘 처리가 실패하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ATP가 안 나오고, ATP가 안 나오면은 몸 전체 모든 몸에 ATP를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막간전이, 그러니까 나트륨, 칼슘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데서 ATP를 많이 쓰는데, ATP가 적게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붕괴가 돼버리면은 몸이 제대로 돌아가질 수가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데, 그러니까 노화질환이라는 거는 결국 알츠하이머도 저런 ATP의 부족, 그다음에 혈관 기능 저하, 인슐린 저항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마음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노화질환은 서로 다른 병이 아니라 같은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데 위치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꾸 이제 이런 생각, 미토콘드리아, 마음, 이래 하니까 이놈은 여기 있고, 이놈은 저기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가끔 드는데, 저도. 그게 아니고 우리 몸속 모든 세포에 다 있는 거들. 모든 세포에 다 있는 거들. 모든 세포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몸의 많은 세포들은 이게 문제가 되면 이게 교체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그 브레인에 있는 뉴런하고 심장 세포는 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체가 안 되고 이게 오래 사는데, 오래 살면 그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를 바꾸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야 미토콘드리아가 빨리 바꿔질 건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까지 안 돌아가면은 그 세포 그 자체가 평생을 써야 될 뉴런이 미토콘드리아가 죽어버리면 같이 죽어버려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심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 그 머리에 있는 뉴런하고 이 심장세포, 이 두 가지가 되는 건,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평생을 바꿀 수가 없다는, 바꿀 수가. 그래서 노화는 결국 흐름의 감소에서 시작이 된다. 칼슘 로스트 했고. 그 다음에 운동은 왜 모든 질병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운동은 칼슘 신호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ATP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ROS를 균형을 맞춰준다. 이 네 개를 운동이 이 네 개를 다 해주니까 당연히 모든 질병에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죠? 운동에 보면은 사람이 칼슘이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이 근육을 수축할 때예요. 그런데 운동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갖다가 다 수축을 시키니까 칼슘이 당연히 잘 돌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려면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 ATP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은 미토콘드리아를 새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미토콘드리아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은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처음에 운동을 하면은 ROS가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면 조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게 NRF2라는 게 뭔가 하면 활성산소를 항산화제예요. 이 항산화제가 활성화돼서 이게 ROS를 갖다가 적응을 해서 항산화 시스템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이 네 가지를 다 좋게 하니까 모든 질병의 근원 제일 밑바닥을 건드려 준다고 보니까 운동은 이렇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근육은 인체에서 제일 큰 기관이라는 거죠. 체중 비율의 약 40%.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ATP를 쉬고 있을 때는 별로 안 쓰는데 굉장히 센 운동을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TP의 플럭스 흐름이 굉장히 양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인체 미토콘드리아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육 상태가 전신 에너지 상태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근육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근육이 칼슘 신호를 제일 많이 발생을 시킨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그 운동을 하면 이 AMPK라는 이게 단백질의 일종인데, 여튼 우리 몸 대사에서 거의 1번, 제일 중요한 단백질 중에 1번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이게 운동을 하면 저게 활성화가 돼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이 PGC1알파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놈은 뭐 하는가 하면 미토콘드리아를 새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활성화되면 이게 이제 뭔가 하면 AMPK거든요. K는 이제 키나제 활성화시켰다는데, AM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ADP가 되고 마지막에 AMP로 남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ATP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ATP를 많이 쓰고, 그래서 AMP의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몸속에서 ATP하고 AMP의 비율이. 그렇게 되면은 AMP가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내 에너지가 모자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를 올리고, 그 다음에 포도당만 써야 될 게 아니라 지방산도 활달하게 태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GLUT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글루코스, 그러니까 포도당을 갖다가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통로예요, 통로. 이 통로가 열려야 근육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이 mTOR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주 성장하는 단백질. 이게 과도하게 성장을 하면은 암에 걸려요, 암에. 이거는 그 분열하는 단백질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몸이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몸이. 근데 이걸 활성화시키는 뭐 거의 유일한 방법? 운동. 물론 이제 공복이 있어요. 단식을 하면 몸에 아주 그 에너지가 쏙 다 빠지고 나면은 이놈이 활성화돼요. 근데 뭐 단식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놈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이제 근육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움직이고 말고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몸속에 그 수렵 채집 시에 사냥을 하려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뛰어야 되죠. 그 다음에 호랑이나 이런 게 오면 이제 도망을 치야죠. 그것도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움직이면은 몸 전체에 몸 모든 조직에 다 신호가 간다. 근육이 움직이면. 그래서 근육은 전신 신호기관이라고 해요. 전신 신호기관. 그래서 근육은 전신의 대사 조절기관.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뇌, 또 간, 뭐 혈관, 면역, 지방, 그렇게 해서 그걸 근육에서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나오는 물질을 갖다가 마이오카인이라고 해요. 마이오는 근육이라는 뜻이고, 카인은 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인데 그걸 마이오카인이라고. 그 마이오카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이한 게 요 인터루킨 6라는 게 있어요. 그 인터루킨 6는 기본적으로 보통 때는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이에요. 특히 이제 그 마크로파지나 이런 거.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인터루킨 6를 분비를 하면은 몸이 전체 그냥 뭐라 그럴까요? 비상령이 떨어져 가지고 면역이 엄청나게 염증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런데 유독 운동을 할 때도 똑같은 물질이 나와요. 이 똑같은 물질이 나오는데 운동할 때 나오는 건 방향이 180도로 틀려져 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아이리신이라는 거는 이제 백색 그 지방을 갖다 갈색 지방으로 바꾸는데, 이렇게 BDNF는 들어보셨지만 뇌에서 뇌 신경을 가소성을 높여주고 뇌의 뉴런 그 자체는 못 만들지만 뇌의 여러 가지 시냅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는 게 이제 BDNF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하여튼 몸에 다 운동을 하면은 근육에서 신호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몸에 다 신호가 간다. 그것도 좋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신호가 간다. 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그 근육에서 나와서 이렇게 주로 이거는 이제 엑시스라고 해가지고 그 머슬 브레인 엑시스, 근육하고 뇌하고의 그 하나의 그 축이 형성돼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카텝신 B라는 게 나오는데 저거는 신경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회마 기능을 개선하고, 앞에 말씀드린 BDNF 이것은 주로 학습과 기억력, 그 다음에 시냅스 강화. 1위 C는 염증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루킨 6 이것도 염증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이 IGF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신경 보호, 그 다음에 혈관 생성, 이렇게 해서 근육에서 나온 것이 브레인하고 연결이 되고, 브레인뿐만 아니라 몸의 모든 장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근육이 아래 그 ROS를 갖다가 다운시켜서 그 항산화 유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SOD라고 그 활성산소 제거하는 거, 카탈라제,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면은 항산화 능력이 증가가 된다. 그 염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인터루킨 6인데요.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인터루킨 6이 다 있어요. 전부. 모든데. 거의 모든 그 기관에 인터루킨 6가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도 근육이 만들어서 근육한테도 다시, 자기한테 영향을 다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루킨 6가 가는 데마다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AMPK를 활성화해서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키고, 간에서도 포도당 생성을 증가하고, 지방에서는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을 갖다가 분해하게 만들고, 뇌에서는 에너지 조절을 하는데 식욕 감소가 있어요. 이게 운동을 하면은 좀 그 식욕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식욕도 감소가 돼요, 운동이. 그 다음에 췌장에서 이제 이 글루카곤 라이크 프로테인 1. 요게 그 요새 유행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주사 맞는 거. 그게 이게 GLP거든요.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요걸 먹으면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를 해줘서 혈당도 낮아주고, 그 다음에 식욕을 싹 빼줘요. 식욕을. 그런 것이 운동을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면역도 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피가 잘 흐르니까 혈관이 굉장히 튼튼해지죠. 그 다음에 뼈도 튼튼해지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인터루킨 6가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나오는데, 보통 때는 면역세포에서 나와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운동할 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면역세포에서는 만성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 조절이 하고, 요거는 나오면 굉장히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데, 결과는 운동할 때 나오는 것은 염증을 막아주고, 요거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시스템을 확장하죠. 모세 혈관이 증가하고, 산소 공급도 증가하고, 그럼 미토콘드리아 효율도 증가하고, 결국 브레인으로 혈류가 잘 되니까 내 혈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것도 막아주고, 당연히 그게 치매도 막아주고. 결국 운동이 강력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스위치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운동이 다 해결을 해준다. 그래서 노화는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라 근육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흐름이 감소해서 시작되는 시스템 붕괴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 방법은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이 노화 치매암을 동시에 예방하는 시스템.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은 뇌에 좋은 BDNF도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도 감소하고, 타우, 인산화도 감소하고, 그리고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타우 그 인산화가 결국 알츠하이머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걸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 물론 이미 지금 많이 진전된 사람에 대해서 이걸 운동이 이걸 갖다가 없애준다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러나 서로 조금 이런 그 초기 그 치매의 기미가 좀 있어도 운동을 시작을 하면은 그게 진행되는 걸 상당히 늦출 수가 있다. 비슷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치매를 갖다가 제3의 당뇨병이라 그러잖아요. 제3의 당뇨병.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그 잘 지키면은 상당히 그 좀 유지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치매가 일부 조금 그 경도 인지 장애가 왔다 하더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그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암도 좀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암은 좀 복잡해가 제가 다음에 한번 암을 공부를 해서 좀 한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요. 여튼 좀 복잡해요. 암은 아주 그 진한 세포예요. 아주 진한 세포가 돼가지고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를 완전히 거꾸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암은 제일 싫어하는 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가 나면 암이 자기가 다치니까. 그래서 암은 활성산소가 안 만들어지게, 그 활성산소를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산화적 인산화를 해야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안 만들어지게 에너지를 갖다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안 만들고 소위 말하는 해당작용에서 만들어요. 그 해당작용을 하면은 포도당 한 분자에 ATP 두 분자밖에 안 나오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면은 포도당 한 분자 가지고 32분자를 만드는데 32분자를 안 만들더라도 자기는 이 활성산소가 싫으니까 그냥 해당작용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흘러야 된다. 흐르지 않으면은 모든 게 고장이 난다. 이게 알츠하이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APP라는 단백질이 기본적으로 우리 특히 두뇌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요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방법에 여기에 알파 가이가 있고 베타 가이가 있는데, 알파 가이로 가지고 자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베타 가이로 요걸 딱 자르는데 요 위에 부분만 베타 가이가 딱 잘라요. 요렇게 하나 떨어 요게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감마 가이가 여기를 딱 잘라요. 그러면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기는 거예요. Why? 아직 잘 모르네요. Why?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칼슘 흐름이나 특히 ATP 흐름이나 이런 게 안 좋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저기에 들어가는 단백질이 하나 있어요. 그 단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근데 이 타구 단백질은 뭔가 하면 이게 뉴런이 있고 이게 축삭이 있어요. 이 축삭에 이게 이제 액션인데, 이 액션으로 여기서 이게 세포체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보내줘야 돼요. 여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미토콘드리아도 만들어서 여기로 보내주고요. 다른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이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여기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세포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딱 묶어가지고 이게 철로를 갖다가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철로를 안정시키는 것이 이 타우 단백질이에요. 타우 단백질.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연유를 해가지고 이게 풀려나와 버려요. 풀려나와가지고 이게 지가 그냥 자기들끼리 이 타우 단백질들끼리 이렇게 엉클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타우 이제 뉴로 피브릴러리 탱글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게 붕괴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죽는 거예요, 이 세포, 뉴런이. 뉴런은 교체도 안 되는데 이게 한 죽어버리면은 이렇게 죽어가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아지면 그 기억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이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요. 이놈이 문제가 되면은 여기서 쭉 가가지고 여기 세포체에 들어가서 딱 자리를 잡아버려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기 딱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세포체 안으로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밖에 넣으면 되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뉴로퓨레르 탱글은 여기 그 세포체 안에 가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아밀로이드 베타는 세포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그 치매 약들이 초기에는 요 아밀로이드 베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없애는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없애는 약을 무수히 만들었는데 잘 안 듣는다 그죠? 잘 안 듣는다. 서로 이게 없어졌는데도 그 인지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생기면은 바로 문제가 된다. 바로. 그래서 이게 없어도 이놈이 생기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있어도 이게 없으면은 크게 인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안 생긴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이놈이 생기도 잘 관리를 하면은 이게 안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안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인지장애가 안 생길 수가 있다. 그 여기서 보면은 제일 먼저 이게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서 ATP 생산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활성산소도 생기면은 여기서 이제 그 신경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뇌로 들어가는 그 BBB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가 붕괴가 돼버려요. 붕괴가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서 이제 대사 문제도 같이 생겨서 여기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포도당이 감소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 GSK3B라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이 활성화되면 이게 뭐 하는 놈인가 하면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타우 단백질의 인산화를 아주 강력하게 신겨가지고 타우 단백질이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활성이 안 되면 타우 단백질이 엉키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그 활성화 시키는 게 뭔가 하면은 염증이에요, 염증. 기본적으로 그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활성산소하고 염증만 안 생기면은 타우 단백질이 그렇게 심하게 엉켜붙지 않는다는 거고, 타우 단백질이 심하게 안 엉켜붙으면은 그런 인지장애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말씀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기는 거는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고, 왜 그러면 그 진화적으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건 왜 생겼을까? 왜 생물이 인체가 그런 걸 나오도록 했을까? 지금 이제 그쪽에 연구를 좀 하는데 여러 가지 그 면역 작용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있대요. 근데 어쨌든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여러 가지를 씻어내야 되는데 그게 생기는 거는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씻어내는 역할을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이제 씻어내는 거예요. 뇌 척수액에서 그 우리 브레인 안에는 별도의 이제 이렇게 씻어내는 그게 없어가지고 동맥 옆에 이 밤에 잘 때 이 동맥 옆으로 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잠에는. 낮에 활동하면 이 틈이 안 생기는데 밤에 잘 때 이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은 요 옆으로 이게 그 아쿠아포린이라고 이게 이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그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통로로 이쪽으로 쭉 나가요. 쭉 나가면은 여기에 있던 이런 노폐물들을 싹 밀어가지고 확산되는 게 아니고 싹 밀어가지고 이쪽 정맥 쪽으로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그 핵심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이걸 갖다가 아쿠아포린이 잘 정리를 해줘야 되고 동맥 박동이 그 동맥이 잘 뛰어야 이게 펌프 역할을 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류가 아니고
확산이 아니고 물이 흐르는 힘으로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나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서 이제 정맥으로 내보내든지 또는 그 림프계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때 저 공간이 열리고 저항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잠을 잘 때라야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잠을 자면 노르에피네프린이 딱 죽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잠을 자면은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갖다가 씻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은 잘 흘러야 된다. 그런 거죠. 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야기고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뭐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운동이 결국 이런 그 칼슘 신호라든지 AMPK 활성, 미토콘드리아 증가, ROS 균형 회복, 혈관 기능, 뇌가소성. 그래서 이런 것이 튼튼해지고 결국 운동은 인체의 에너지 신호 대사 시스템 전체를 재조정하는 생명의 스위치다. 그래서 칼슘을 높이고 AMPK를 높이고 BC1알파를 높이게 되면은 결국 그 칼슘 신호가 증가하고 ATP가 증가하고 전자 흐름이 되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새로 생기고 ROS가 감소되고 염증이 감소되면은 세포는 제 기능을 다하게 되면은 노화 질환이 상당히 예방이 된다. 인간은 움직이도록 진화했다. 수렵 채취 시대에 하루에 거의 8에서 15km 정도 다녔고 활동 시간도 3시간 내지 5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력 동물이다. 사냥도 지구력 동물. 그래서 큰 그 엉덩이 근육도 발달하고 다리도 길고 땀샘이 발달하고 아킬레스 근도 발달해서 오래 뛸 수가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앉아서 생활하는 거하고 활발한 생활을 하면은 심혈관이라든지 근력, 그 다음에 인지 기능도 개선되고 기분도 좋은데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호흡 기능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골밀도도 낮아지고 체중 관리도 어렵고 질병 위험이 증가한다. 그래서 인간은 움직이도록 진화해 온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된다. 예, 감사합니다.